작년도 4분기에 미국 금리가 올라가고 달러 가치로 강해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데요. 지금 달러 가치는 바닥에서 최근에 좀 강해졌지만 작년 4분기 고점보다는 거리가 꽤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미국 금리는 2007년 이후 최고치까지 이제 네.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근에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서 달러 값도 끌어올리는데 금리의 움직임이 조금 더 다이내믹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텐데요. 미국 금리가 왜 올라가느냐에 대한 원인을 한번 좀 찾아보면요. 일반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물가가 높아지게 되면 이 물가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건 채권 투자의 매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거든요. 네. 예, 우리가 채권은 본질적으로 이자를 받는 상품입니다. 네. 근데 이자는 돈으로 받는 거잖아요. 아. 근데 이제 물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는 돈의 상대적 가치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이 생길 때 이 금리가 올라가는 현상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의 원인을 뭐 이제 좀 아카데믹하게 보면 이제 두 가지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인플레이션은 화폐적 현상이야. 또 중앙은행이 돈을 많이 푸니까 돈 가치가 떨어져서 물가가 올라가는 거야라고 보는 한 가지의 그 현상, 그 해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을 실물 경제 관점에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사서 수요가 좋을 때 물가가 올라가는 거야라고 해석하는, 실은 이제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은 두 가지가 다 섞여서 나타나게 되는 건데요. 네. 지금 이제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고 뭐 이런 현상은 제 생각에는 실물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가 훨씬 큰 것 같습니다. 회복이라기보다 이제 미국 경제가 소프트 랜딩 할 거냐, 뭐 하드 랜딩 할 거냐, 아니면 뭐 랜딩이 없을 거냐, 뭐 이런 뭐 논란들이 벌어지는데 생각보다 미국 경제가 좋다라는 측면이 있는데요. 자, 지금 요 그 검은색으로 흐리게 그려진 게 우리가 늘 보는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입니다. 네. 근데 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을 분해해 보면 이제 경제 주체들이 생각하는 기대 인플레이션과 물가 연동 국채로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좀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가 어쨌든 따로 계산이 돼서 이제 뭐 매일매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기대 인플레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인플레이션은 화폐적 현상이야. 사람들이 돈을 많이 풀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게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요 붉게 칠해진 기대 인플레입니다. 네. 근데 최근에 기대 인플레는 안정적으로 잡히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이 물가 연동 국채 팁스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치를 뺀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수요가 강하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거야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이 파랗게 칠해진 값인데요. 이 두 값을 더한 게 지금 이제 그 4%대 근처에 있는 10년 국채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지금 붉게 칠해진 기대 인플레는 안정이 되는데 사람들은 경기가 좋아질 거라는 기대로 요 파란 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 같은 값인데요. 요 두 개만 따로 이제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요. 기대 인플레는 지금 2.5% 전후 갔다가 안정적으로 잡히고 있고요. 이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치를 뺀 어떤 실물 측면에서의 어떤 금리를 보여주는 팁스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미국 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이제 낙관론이 금리를 밀어올리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이 차트를 그려오진 않았는데 이번 주에 보니까 이코노미스트들이 측정을 하는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될까? 경제 지표를 보면서 이코노미스트들이 예상을 수정하지 않습니까? 네. 한 3개월 전에는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1.5% 내외였는데 네. 금주 초에는 이게 2%까지 높아졌습니다. 예, 미국 경제에 대한 전망치가 개선이 되고 이게 금리를 끌어올리는 이유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은 최근에 미국 경제에 대한 전망치가 왜 개선이 되냐? 바이든 행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에 대한 어떤 기대가 투영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금 보시는 그림이 미국의 재정 수지거든요. 이제 정부의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건데 7월까지 수치가 나왔습니다. 작년 8월부터 금년 7월까지 12개월치를 보면 재정수지 적자가 2조 2천억 달러거든요. 미국의 명목 GDP의 근 한 10%가 지난 1년 동안에 바이든 행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리면서 적자가 발생한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를 제외하면
지금 재정 적자가 가장 큰 거고요. 네. 우리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도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쓴다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지금 훨씬 크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작년도 하반기에 원달러 환율의 고점이 1,450원까지 갔고 네. 지금 한 1,340원이고요. 지금 뭐 전체적으로 주로 이제 선진국 통화를 기준으로 산정이 되는 달러 인덱스는 작년도 가을보다 훨씬 지금 낮죠. 네. 바닥을 치고 올라가고 있지만 그렇지만 위안화는 지금 작년의 고점을 넘어섰습니다. 와, 물론 이제 네. 오늘은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네. 그게 보면 작년 고점을 넘어서는 위안화 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원화보다 이제 위안화 같은 게 굉장히 이제 상대적으로 취약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요. 다른 그림 두 개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뭐 거의 뭐 그 관심 잘 안 기울이시겠지만 지난주에 러시아가 금리 올렸습니다. 8.5에서 12%. 뭐 아르헨티나의 금리는 이게 뭐 100%가 넘어가니까요. 97에서 118%로 네. 말도 안 되는 금리 인상을 단행했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러시아와 아르헨티나가 경기가 안 좋거든요. 네. 안 좋은데 왜 금리를 올리나요? 자국 통화 가치가 약하니까 올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저는 미국이 의도된 결과는 아닐지라도 실질적으로 미국 밖의 나라를 압박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지금 저 중국의 그 위안화가 이렇게 약한데 금주 들어서 그러니까 8월 21일 날 네. 중국이 기준금리 낮췄죠. 네. 근데 생각보다 약하게 낮췄다라고 하는 평가들이 많았어요. 맞아요. 그거는 저는 이 통화 가치 때문이라고 봅니다. 더 나빠질 지금 이 자국 통화 가치가 약해지는 상황에서는 중앙은행이 경기 부양을 강하게 하기가 힘들고요. 이것이 지금 다 러시아와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들도 이런 건데 공교롭게도 이 러시아는 뭐 미국의 적성국이죠.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아르헨티나도 중도 좌파 정권입니다. 중국도 지금 사이가 안 좋죠. 네. 그래서 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오래된 음모 이론으로 미국의 뭐 양털깎기 이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이제 달러에 아주 네. 그 저금리의 달러의 맛을 보게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대부분 이제 자본시장 개방이나 이걸 통해서 어떤 그 저리의 달러 빚을 많이 지게 되는데 뭐 어떤 이유가 있어서 자국 통화 가치가 무너지게 되면 결국 그 나라 경제가 무너지고 이 과정에서 미국 자본이 그 나라의 자산을 헐값에 사고 뭐 이런 것들이 뭐 옳고 그르다 말씀드린 건 아니고 네. 그런 식으로 글로벌 경제를 설명하는 뭐 양털깎기 이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저는 지금은 뭐 미국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저는 뭐 그걸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좀 미국과 취약한 여러 나라들이 좀 압박을 받고 있고 뭐 미국 밖의 나라들은 전체적으로 좀 압박을 받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가 한 4% 정도 되는데요. 이게 결코 낮지 않은 것이 지난 20세기가 그러니까 1899년부터 1999년까지가 미국 주식이 뭐 다우지수가 그 19세기 말에 한 60에서 20세기 말에는 이제 14,000까지 올라갔거든요. 굉장히 많이 28,000%인가요? 네. 굉장히 급등을 했는데 100년 동안 주식 투자자에게 아주 좋았던 시기였는데 100년 동안 60에서 28,000까지 가는 수익률이 100년 후 연율화로 계산하면 5.3입니다. 5.3% 올림 이게 뭐 시간의 힘이고 장기 투자의 힘이고 복리의 힘이기도 한데요.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은 확정 금리부 이자가 4% 내외라 그러면 채권의 매력이 상당히 높아진 시기인 건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채권을 뭐 만기까지 내가 이 픽스드 인컴을 받는다는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 다시 또 지금 채권의 절대 금리가 좀 매력적인 그런 또 그 기회가 작년 하반기에 이어서 요즘 다시 또 마련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 3년 놓고 보면 그 경로는 모르겠지만 금리가 지금보다 더 높아지기보다는 더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런 거라 그러면 지금은 조금 이제 형편에 맞게 높은 금리의 채권을 한번 사볼 수 있는 기회다라고 저는 봅니다. 중국 경제의 상황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한중일 경제가 굉장히 유사한 속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부동산에 대한 큰 의존도거든요.
뭐 중국의 GDP 대비 부동산 투자 비중이 뭐 20%가 넘다고 하는데 이건 조금 이제 간접적인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것 같고, 그냥 뭐 GDP에 딱 부동산 찍히는 걸로 보면 이건 뭐 미국과의 비교의 목적을 위해서 이걸 보는 건데요. 중국의 GDP 대비 부동산 비중이 한 14% 정도 되고요. 네. 미국이 6.6입니다. 아, 상당히 높고요. 우리나라의 GDP 대비 부동산 투자 비중은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기억나지 않는데 중국보다 더 높아요. 아 그래요? 네. 예. 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우리 그 한중일의 어떤 삼국이 저는 이것이 어떤 경제적인 요인도 있지만 사회적인 이해관계의 커넥션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우리가 그 국회에서 12월 달에 예산안 만들어질 때 소위 말한 쪽지 예산 이런 것들이 전부 건설이에요, 건설. 건설과 관련된 부분들이고요. 저는 우리나라 지방의회 의원들 그 직업조사에 보면 지역 건설업자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저는 예전에는 지역사회 유지들이 뭐 막걸리집, 술도가집, 극장이라 그러면 지금은 저는 건설업이 어떻게 보면 그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만 네. 굉장히 어떤 사회의 어떤 그 가치를 배분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서 저는 뭐 중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될지 잘은 모르겠는데 네. 2008년 미국과 같은 크라이시스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그런데요. 일단 첫 번째는 중국은 기본적으로 이제 폐쇄가 된 나라입니다. 경제가 미국보다는 개방도가 낮은 나라이기 때문에 뭔가 시장을 통해서 파급이 되는 어떤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미국보다는 좀 약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고요. 네. 또 두 번째는 2008년도 미국의 이 문제는 굉장히 그 부실이 얼마인지도 몰랐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그 금융 파생 상품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계측하지 못했고 했었는데 중국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는 것은 이것이 2008년 금융위기의 형태처럼 뭔가 일시적으로 분출을 하는 이런 어떤 크라이시스의 형태로 나타나기보다는 중국 경제 자체가 민간 소비가 뭐 GDP의 40%가 안 되는 경제거든요. 뭐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민간 소비 비중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비가 뭐 인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중국 소비의 절대 규모는 크지만 경제를 전반적으로 이끄는 데 있어서 민간 소비의 힘은 매우 약하고요. 이게 다 뭐 부동산과 결부된 투자를 통해서 경제가 성장을 해온 거거든요. 그런 거라 그러면은 이것이 어떤 2008년 미국과 같은 형태의 위기로 분출되진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중국의 경제 성장이 좀 정체가 되는 네.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나라 그 코스피의 업종 지수가 20개 있거든요. 네. 20개 중에서 굉장히 못 올랐던 코스피보다 성과가 좋았던 게 5개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전기전자가 많이 올랐어요. 아. 전기전자는 지금은 어렵지만 그래도 그 이후로 중국과 무관하게 반도체 잘한 게 반영이 된 게 있고요. 그리고 화학업종과 비금속 광물이 많이 올랐어요. 이거는 최근에 그 2차 전지 주식들이 여기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바이오, 제약 바이오가 코스피보다 많이 올랐어요. 제약 바이오 최근 3년 어렵지만 뭐 그 이전에 많이 오르다 보니까 중국과 상관없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서비스 업종 지수가 코스피 대비 초과 수익을 기록했거든요. 서비스 업종은 네이버, 카카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 15년 동안에 알게 모르게 종합주가 지수도 우리가 정체를 했던 게 중국 덕을 보다가 중국의 성장 동력이 약해지면서 전 이미 주가가 그것을 투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중국과 무관한 스토리를 가지고 성장에 대한 기대가 투영이 될 수 있는 것들만 올랐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새롭게 벌어질 현상이라기보다 이미 10년 정도 한국 시장에서 나타나온 그런 현상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신흥국에 투자해서 장기 투자가 된 나라는 없습니다. 지금 인도가 하나의 인도가 뭐 그 후보긴 한데 저는 인도도 더 눈여겨봐야 된다고 보는데 신흥국에 대한 투자는요. 저는 장기 투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이 약한 거군요. 우리나라 90년대를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우리나라 90년대가 지금보다 실물 경제의 활력은 훨씬 높았습니다. 성장률도 훨씬 높았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이때 주식이 1000포인트를 못 넘었어요. 어. 왜 그런 걸까요? 커버넌스의 문제예요. 3대 재벌인 대우그룹이 파산하고 네. 결국은 부식회계가 있고 또 그 80년대에는 그 당시에 8대 재벌이었나요? 국제상사가 그냥 정치 권력의 눈밖에는 날려버립니다. 네. 뭐 이런 어떤 그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의 무형의 자산을 잘 지켜주기 위한 일종의 어떤 그 사회적 아니면 법적인 그런 제도가 잘 갖춰진 나라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저는 그 뭐 중국 이후에 뭐 베트남도 뜨고 뭐 멕시코도 뜨고 중국을 인도네시아. 대체할 수 있는 인도네시아도 부각이 되는데 주식은 그런 나라들은 우리나라 90년대가 500에서 사서 1000까지 팔게 되면 뭐 두세 달 사고 팔고 이 타이밍을 저는 뭐 알 수 있는 재주가 없다고 보는데 우리가 물리더라도 장기 투자를 하는 건 선진국에서 해야 될 일이고요. 신흥국은 약간의 히트앤드런이 좀 필요한 시장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 주식 투자는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뭐 중국 주식도 많이 떨어졌으니까 뭐 트레이딩의 관점에서는 저는 또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내 자산을 묻어둔다라고 생각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선진국이 좋고 저 경제가 고성장하니까 난 저기 내가 돈을 묻어서 성장에 한번 그 득을 성장의 수혜를 누려보겠다라고 하는 거는 되게 실망스러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경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뭐 우리가 중국과 관계를 잘 설정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뭐 우리가 한때는 한 4, 5년 전만 해도 중국 수입 시장에서 한국이 1위였어요. 네. 중국이 성장할 때 가장 큰 수혜를 본 건데 근데 지금은 중국 자체의 성장이 둔화되는 게 한국 경제에 마이너스인 게 있고 또 중국에서 한국 기업들이 했던 그 입지가 좀 축소되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전체 중국의 수입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이 5위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중국이 둔화되는 것들이 한국에는 되게 좀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텐데 다만 저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미 할 수 있는 기업들은 중국으로부터의 뭐 엑시트 전략 이거 뭐 결별이 아니고요. 과도하게 중국 쪽에 쏠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상화할 필요가 있는 건데 뭐 이런 과정들이 이미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저는 앞서서 우리가 앞으로 많이 중국 때문에 한국이 어떻게 걱정이 많은데 그것이 새롭게 벌어질 일이라기보다 이미 지난 10년 동안 진행이 되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굉장히 이것이 뭐 한국을 어떤 치명적인 위기로 이끌기보다는 뭔가 한국 경제도 좀 그 성장의 탄력이 약해지고 좀 지루해지고 재미없어지는 그런 동인으로 작동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장기 추세인데요. 장기 횡보했던 사례들이 있어요. 실은 길게 보면 주가가 3, 4년 올라가는 강세장보다 이게 72년부터 그랬으니까 51년이네요. 그럼 주식이 우리가 뭐 그냥 생활인의 감으로 한 3, 4년 연속 올라가네라고 하는 바이앤홀드가 됐던 게 70년대에 한 7년 있었고요. 80년대 3조 왕이 한 4년 있었고요. 그리고 2000년대에 한 4년 있었어요. 그러면 15년이네요. 네. 불마켓이요. 52년 중에 15년이면은 37년은 옆으로 횡보를 했던 시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어떤 횡보의 장세는 되게 많고요. 미국의 경우도 69년부터 82년, 또 36년부터 48년, 또 99년부터 2011년 이때가 계속 횡보를 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옆으로 횡보하는 장세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단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림은 지금 파랗게 칠해진 거는 우리나라 코스피의 변동성입니다. 이 얘기는 주가가 얼마나 너를 뛰느냐거든요. 근데 뭐 저는 뭐 변동성이 위험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변동성이 위험해요? 내 돈 깨지는 게 위험이죠. 변동성 그냥 주가의 어떤 말 그대로 변동성으로 봐주셨으면 좋을 텐데요. 변동성도 축소가 되고 있어요. 이게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시장에 투자해서 돈 벌기가 참 힘들다는 얘기예요. 장기적으로 주식이 16년 동안 1.4%예요. 올라가면 밀리고 그런데 중간중간에 주가의 변동성도 축소가 됐어요. 지금 우리 변동성이 거의 뭐 90년대보다 낮거든요. 근데 8, 90년대는 우리나라 이 주가를 보시면은 1000을 못 넘었어요.
길게 보면 고점을 못 놓는 박스권이었지만 주가가 주기적으로 1000에서 500 갔다가 1000 갔다가 네. 그래서 한국 주식은 이게 또 글로벌 경기가 거의 연동이 돼서 글로벌 경기가 회복이 될 때 한국 수출을 한 두세 배씩 벌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바이앤홀드를 하는 거는 잘 그 바이앤홀드의 유용성은 입증되지 않았지만 그냥 주식의 타이밍을 잘 맞추면 주기적으로 기회가 있는 시장이었거든요. 근데 한국은 변동성까지 축소가 되고 있어요. 그럼 진짜 저는 한국이 와. 인덱스에 투자해서 참 돈을 벌기가 힘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언론 기사라든가 아니면 투자자분들이 요즘 변동성이 너무 커요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뭐 개별 종목은 그렇지만 시장의 변동성은 아주 낮은 수준이거든요. 네. 자, 그러면 섹터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올해 2차 전지 관련 주식들이 아주 특세를 했었죠. 맞아요. 예. 근데 성장이 둔화가 될 때 음. 성장주들이 올라갑니다. 성장이 둔화될 때. 예, 경제 성장이 둔화될 때. 경제 사람이 걱정이 많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회사들은 경기와 되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한국은 특히 이제 그 경기 민감형 종목들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대부분의 것들이 전반적인 경기와 좌우가 되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경제 성장을 둔화된다라고 하는 거는 상당수 기업들에게 주식을 살라 그러면 뭔가 약점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특정한 기업이 성장에 대한 기대가 투영이 될 수 있는 어떤 업종이나 기업이 등장하게 되면 확 글로 물리겠네요. 그럼 쏠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겠네요, 진짜. 그래서 이 지금 그린 파랗게 칠해진 거는 가치주 대비 성장주 상대 강도 이게 떨어지면 성장주가 가치주를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경기 선행준 경기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우리 예전 경기 좋았다 나빴다는 지난 10년 동안 경기가 밋밋했어요. 그러니까 성장주가 계속 아웃퍼폼을 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이 그림을 보시면 최근엔 가치주가 이기는 것처럼 나오지만 실은 작년에 주가가 많이 빠질 때 가치주들이 덜 떨어져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매크로 환경으로 보면은 사람들이 뭔가 어떤 성장에 탐닉을 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저는 뭐 2차 전지 주식은 잘 모르겠어요. 정말 그것이 반도체처럼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산업이 성장하는 것과 그 기업이 그 성장의 수혜를 누리냐는 조금 다른 문제고요. 특히 투자에 있어서는 이 회사가 앞으로 엄청나게 성장할 거라고 하더라도 그 성장이라고 하는 건 실물 경제에서 시간을 두고 투영이 되는 거지만 주가는 그걸 한꺼번에 반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성장하는 산업이 꼭 적정한 투자의 대상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시장의 어떤 주도주의 스타일들은 그런 류의 주식들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저는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떤 산업이 성장한다는 것과 그거를 너무 비싸게 주고 사는 거는 조금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컨셉형의 성장주보다는 당장 이익이 나오는 성장주가 뭐 상대적으로는 조금 더 좀 완결성이 높은 투자라고 보지만 우리가 비싸게 주고 산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뭐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기대가 결국은 저는 그렇게 봐요. 애플, 아마존 사면 가치 투자 아닌가? 저는 가치 투자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장주 투자는 저에게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올해 2차 전지 사서 돈을 벌면 그게 잘한 거예요. 다만 성장주 투자에 내재가 된 위험, 또 가치 투자도 잘못 사게 되면 밸류 트랩에 빠질 수 있어요. 아무리 주식이 가치 대비 저평가되어 있더라도 성장을 못하게 되면 계속 싼 게 쌀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투자에는 결국 동전의 양면처럼 리스크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가치 투자가요. 뭐 PER 싸고 PBR 싼 거 사는 게 가치 투자 아니라고 봐요. 잘 아는 걸 사는 거예요. 내가 잘 아는 거. 워렌 버핏은 애플도 사요. PER 30배 되잖아요. 또 워렌 버핏에 투자하고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에 고용이 된 뭐 펀드 매니저 아마존도 샀어요. 또 베일리 기포드라고 하는 그 스코틀랜드의 제가 좋아하는 투자자는 테슬라를 샀어요. 이 사람은 깊이 있는 이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워렌 버핏의 투자나 가치 투자자는 시장이 비효율적이다가 아니고요.
시장이 늘 효율적이진 않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지나치게 달아오르고 어떨 때는 지나치게 침울해지고 네. 그래서 가치 투자는 약간의 역행 투자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아. 예, 나쁠 때 저평가된 주식을 사는 거고 네. 또 두 번째가 안전마진. 결국 제가 알미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러면 미래는 내가 어떻게 아는데 우리가 미래는 많이 아는 것 같지만 불확실성이 크거든요. 지금 그 우리나라의 해외 부동산 투자 이런 것들에서 막 투자금이 다 날아가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5년 전에 뉴욕이나 프랑크푸르트나 아주 중심지에 있는 빌딩이고 다 임대가 들어가 있어. 야, 그럼 이게 5년 후에 별일 있겠어? 별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게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안전마진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깊이 있게 알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장주 투자에 내재가 된 리스크 두 가지를 이게 성장주 투자 잘못됐다 아니에요. 가치 투자도 전혀 미래에 성장 못하고 과거에 벌어놓은 거 까먹는 걸 사게 되면 잘못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가치 투자에 내재가 된 리스크인 거고 성장주 투자에 내재가 된 속성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너무 비싸다라고는 기대가 많이 투영이 된 거거든요. 네. 세상은 저는 아는 것보다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있을 수 있는 건데 잘 될 수도 있죠. 근데 미래에 잘 될 거다라고 하는 걸 이미 주가가 많이 투영하고 있으면 거기서 어긋났을 때 주식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첫 번째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산업의 성장과 기업의 성장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성장 산업은 버블이 필요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닷컴 버블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가 코스닥에 투자했던 사람들 월급쟁이들이 막 1, 2천만 원씩 장외 주식했던 것들 다 휴지가 됐어요. 투자자들은 굉장히 나쁜 기억이 있지만 20년 전에 닷컴 버블이 그럼 닷컴 버블이 경제에 전혀 기여하지 못했나요? 전형성 깔렸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특정한 산업이 클 때 그 산업으로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산업이 성장한다고 했을 때 어떤 기업이 위너가 될지는 실은 알 수가 없어요. 네. 사장님 그러면 만약에 지금 한 1억 정도 여유자금이 있으면은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우시겠나요? 저는 한 40% 정도는 네. 채권을 사고 싶고요. 채권을 사고 싶고요. 장기를 사시는 건가요? 네. 네, 저는 이것을 앞서 말씀드린 건 채권을 이 트레이딩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네. 제 생각에는 픽스트 인컴이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만기 보유까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나머지 60%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지금 성장주와 가치주의 괴리가 너무 커져서 네. 저처럼 이렇게 보는 입장에서는 좀 조바심이 많이 나기도 하지만 전 세상은 돌고 도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싼 주식 근데 언제 돌아설지 모르니까 배당 수익률 3% 이상 되는 그런 싼 주식들을 사고 싶습니다. 저는 제약 주식 이런 것들이 좀 싸 보입니다. 국가는 60에서 미국과 한국의 비중 이런 건 없을까요? 비율 이런 건 없을까요? 저는 주식의 60% 중에서 네. 저는 그 중에 한 3분의 1 전체 자산의 20% 정도는 그 S&P 500을 추종하는 ETF를 특히나 저는 나이 어린 사람들 네. 자녀들에게 미국도 한번 주가가 빠지면 반토막 나요 인덱스가 그렇지만은 우리가 적립식으로 계속 이제 산다 그러면 그것도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미국이 불폐여사가 아니고 앞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이 조금 우위에 있는 것 같고 특히 이 우리 시대 자본주의가 좀 위선이랄지 점잖음을 벗어 던진 거 아니에요? 자유무역이나 이런 거보다는 그냥 자기 땅에서 하자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미국이 가진 입지가 조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40% 채권, 40%는 한국에 싼 가치주 사고 싶고요. 배당을 고려해서 네. 20%는 미국 S&P 500을 추종하는 ETF를 사겠습니다.